안녕하십니까. 민사소송법 8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소송산 대리인 중에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임의 대리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의 대리인은 우리 강의한 132쪽, 교재 132쪽 펼쳐보세요. 자,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대리권이 수여된 그런 대리인이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소송 대리권이 수여된 대리인을 우리가 이제 소송상 임의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송에서 이 임의 대리인 중에서 포괄적 대리권을 갖는 임의 대리인을 소송 대리인이라 그런다 그랬죠. 소송 대리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개념을 혼동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을 통틀어서 이렇게 대리인을, 소송상 대리인을 이렇게 총칭해서 부를 때는 소송상 대리인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소송 대리인 이렇게 얘기할 때는 포괄적 대리권을 갖는 임의 대리인만을 소송 대리인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원직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 보면 다음 중 소송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그때 그 소송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소송 대리권이 수여된 그런 대리인을 이제 임의 대리인이라고 하고, 이 중에 포괄적 대리권을 갖는 임의 대리인을 소송 대리인이라고 한다. 근데 원칙적으로 소송 대리인은 다 포괄적 대리권을 갖고 있죠. 개별적 대리권을 갖고 있는 대리인은 아주 예외적이죠. 그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무슨 소송 서류 송달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아주 좀 예외적인 경우에 송달 영수증 이런 예외적인 경우고, 소송 대리인은 다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죠. 자, 소송 대리인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본인을 위해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소송 대리인, 어떤 분은 법령상 소송 대리인이라고도 해요. 같은 용어예요. 그 다음에 특정한 사건의 소송 수행을 위임받은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인,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먼저 법률상 소송 대리인을 한번 보죠. 자, 이 법률상 소송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법률상 소송 대리인의 그 대리권의 근거, 범위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률상 소송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부분 이런 법률상 소송 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본인을 위해 재판상 행위, 그러니까 소송 행위를 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임의 대리인입니까? 이거 법정 대리인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법률상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의 근거와 범위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법률상 소송 대리인의 지위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법률상 소송 대리인의 지위를 상대방에게 그런 지위를 부여하면 그 사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송 대리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그 사람을 그 법률상 소송 대리인의 지위에서 해임을 시킨다든지 하게 되면 당연히 소송 대리권을 상실하겠죠. 그러니까 법률상 소송 대리인의 지위는 누가 부여하느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부여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법률상 소송 대리인의 지위에 들어섬으로써 소송 대리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소송 대리권의 근거와 범위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와 같은 지위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으로 봐요. 법정 대리인이 아니고. 우리 132쪽 법률상 소송 대리인의 부분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법률상 대리인의 지위를 본인이 그 의사로 부여하거나 상실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성질상 임의 대리인에 속한다. 임의 대리인에 속한다. 그럼 이런 법률상 소송 대리인은 누가 있느냐? 대표적인 게 지배인이 있죠. 지배인. 지배인. 자, 지배인은 우리 상법 제11조, 우리 각주 1번 한번 보세요. 각주 1번에 보면 우리 상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지배인은 영업주에 가름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라고 우리 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지배인은 아주 굉장히 폭넓은 영업에 관한 일체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이때는 재판상 행위는 물론 재판 외의 행위는 물론 재판상 행위까지 재판상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소송 행위를 대리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배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법률 규정이 있어 아주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배인, 이 지배인은 뭐예요? 영업주의 의사이기에서 선임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법률상 소송 대리인은 아주 대표적인 예죠. 그 다음에 뭐 선장, 선박 관리인, 국가소송 수행자. 국가소송 수행자 같은 경우 우리 각주 4번 한번 보세요. 각주 4번에 보면 국가소송 수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 선임을 제외한 모든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소송 수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은요, 국가가 당사자가 된 소송에 있어서 일체의 소송 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가져야 단 하나는 못해. 뭐 대리인의 선임 행위는 할 수가 없어요. 대리인의 선임 행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지배인, 국가소송 수행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법률상 소송 대리인이 되죠.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률상 소송 대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금 있어요. 우리가 그 앞서서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한번 살펴본 적 있죠. 뭐였었죠? 임의적 소송 담당. 자, 임의적 소송 담당은 법률이 허용한 경우에만 임의적 소송 담당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선정 당사자, 그 다음에 추심이인 배서의 피배서인,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뭐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선정 당사자, 잠깐만. 그죠? 선정 당사자, 추심 이인 배서의 피배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도 임의적 소송 신탁을 받아서 조합원들로부터 임의적 소송 담당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임의적 소송 담당자는 뭐야? 당사자지, 당사자. 그러니까 이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당사자가 돼서 소송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지위에도 있다고 한다면 당사자가 돼서 소송할 수도 있고 또는 조합원 전원의 소송대리인이 돼서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당사자로도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당사자로서 또는 소송 대리인으로서. 그러니까 이때 당사자는 뭐야? 조합원 전원이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조합원 전원이 공동소송인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 전원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다. 여기 이제 논란이 있어요. 긍정설, 부정설이 있는데, 자,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 제709조에서요, 133쪽 각주 1번 한번 보세요. 내가 쓴 이 교과서에서는요, 여러분들을 공부하는데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판례라든지 해당 관련 조문들을요, 가급적이면 그대로 다 각주에 실었어요. 여러분들이 별도로 법률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판례를 찾아본다든지 이런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가급적이면 그대로 각주에 그대로 실었거든요. 자, 133조 각주 2번을 보시면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이죠. 그 업무 집행에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우리 민법 70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때 이 대리권에 실체법상 대리권 말고 소송상 대리권도 여기 대리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면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도 법률상 소송 대리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긍정한다 그러면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도 법률상 소송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다. 자, 대리권의 범위 한번 보면요. 이 법률상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법률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죠. 근데 그 법률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일체의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지배인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국가소송 수행자의 경우 모든 소송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데 뭐는 못해? 대리인 선임 행위는 못해. 대리인 선임 행위만 제한돼 있죠. 이런 거 빼놓고 나서는 하여튼 이 법률상 소송 대리인의 경우에는 모든 소송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실체법에서 일체의 재판상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으로 이걸 제한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소송상 대리의 특성 살펴봤을 때 대리권 범위의 법정 부분에서 이 소송상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로 정해져 있고 이걸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은 효력이 없다 그랬죠. 당사자의 그 소송 대리권을 제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무효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런 법률상 소송 대리인의 그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 무효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률상 소송 대리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인 한번 보죠.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인은 어떠한 특정한 소송 사건의 처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을 말해요. 변호사죠. 변호사한테 소송 사건 맡기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와 같은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인은 변호사에 한해서만 허용돼요. 이걸 갖다 이제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인은 변호사만 할 수 있다. 참,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법률상 소송 대리인 같은 경우 일체의 소송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데 이 법률상 소송 대리인은요,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대리하는 게 아니에요. 법률상 소송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한 일체의 사건에 대해서 모든 소송 행위를 대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지배인의 지위, 한남 주식회사의 지배인의 지위에 있단 말이죠. 지배인으로 선임됐어요. 이런 경우 한남 주식회사와 관련된 소송 사건이 어떤 소송 사건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개 있을 수. 거기에 나는 일체의 재판상 행위를 다 대리할 수 있어요. 근데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소송 사건, 그 위임의 대상이 된 특정한 소송 사건에 대해서만 소송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하다. 이걸 갖다가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 대리인이 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죠. 134쪽 한번 보세요. 134쪽 첫째, 단독 사건. 단독 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중에 일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 아닌 사람도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단독 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가운데 수표금, 약속보험금 청구 사건, 금융기관이 원고인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청구 사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 단독 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이 사건들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이거 우리가 그 관할 공부할 때 이런 사건들은 소가 불문하고 단독 판사 관할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 10억 원의 수표금 청구 사건. 이 금액에 흔들리시면 안 돼. 이건 금액 불문하고 단독 판사 사건이야. 단독 판사 사건. 예를 들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이 5억 원에 집착하면 안 돼. 이건 금액 불문하고 단독 판사 사건이에요. 그죠? 금액 불문하고 단독 판사 사건인 거죠. 이런 사건. 그 다음에 소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소가 1억 원 이하인 사건.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소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얼마였죠? 2억 원 이하였죠. 2억 원 이하. 그러니까 단독 판사 사건이 모두 다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소가를 기준으로 하면 뭐예요? 1억 원 이하인 사건, 1억 원 이하인 사건. 물론 수표금, 약소금 등 청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가 불문하고 변호사 아닌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 대리인이 될 수가 있지만 소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억 원이다. 이거요. 1억 원 이하인 사건.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은 소가 기준 2억 원 이하지만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건은 단독 판사 사건 중 소가 1억 원 이하인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와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또는 당사자와 고용 등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러니까 친족 관계라든지 고용 관계라든지 이런 특정한 관계가 있어야 돼. 아무나 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소송 대리인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친족 관계라든지 고용 관계와 같은 이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 아닌 사람도 소송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다. 이제 고용 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회사 업무와 관련된 소송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 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이렇게 소송 대리인이 돼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 대리인이 돼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사전에 소송 대리인 허가 신청서를 먼저 제출을 해야 돼요. 재판부에 소송 대리인 허가 신청서, 이때 소송 대리인 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예를 들어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뭐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 증명서를 같이 첨부해서 내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와 고용 관계 등 이런 관계를 맺고 통상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재직증명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소송 대리 허가 신청을 사전에 신청서를 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변론기일 날 출석을 해서 판사가 그 신청서를 이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송 대리 허가를 해주면 이제 소송 대리인으로서 소송 대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종종 가끔 가다 보면 소송 대리인 허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누구시냐고 이렇게 판사가 물어보죠. 그래서 제가 이 피고 회사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입니다. 직원이 여기 왜 나와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대표이사가 나와야지 왜 직원이 나와? 그럼 뭐야? 사전에 소송대리 허가 신청서를 내야 돼. 응? 알았지? 사전에 소송대리 허가 신청서를 먼저 내서 그 다음에 이제 변론기일 날 출석해서 판사로부터 소송대리 허가를 받고 소송을 진행하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겠죠. 자, 소송대리 허가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그 다음에 단독 사건이라도 상소심에서는 합의 사건이 되므로 상소심에서는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없어요. 자, 단독 판사가 재판기관인 경우는 1심뿐이죠. 2심이나 3심에서는 재판기관으로 단독 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독 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가운데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 대리인이 되는 경우니까 상소심에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소가 기준으로 1억 원 이하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초에는 청구 금액이 1억이었어요. 근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청구 금액을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이 됐어.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1억 5천만 원이면 1억 원 이하인 사건만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었잖아요. 1억 5천만 원이면 소송 대리인 허가 신청은 효력을 상실해요. 변호사 아닌 사람은 더 이상 소송 대리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 바로 취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당사자에게 그런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겠죠. 만약에 청구 금액이 1억이었어요. 그래서 법원에 소송 대리 허가 신청을 내서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 대리인이 돼서 소송을 수행하는 도중에 청구 금액을 늘려서 2억 5천만 원이 됐어요. 2억 5천만 원이면 합의부 관할이네요. 근데 이때 합의부 관할, 사물 관할은 임의 관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변론 관할이 성립하잖아요. 그죠? 변론 관할이 성립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단독 판사에게 계속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다 하더라도 변호사 아닌 사람이 계속 소송 대리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변론 관할이 성립해서 단독 판사
그 애당초 그 사건을 맡았던 단독 판사한테 계속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변론가 뭐야 변호사 아닌 사람이 계속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변론 관할하고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 대리인이 되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 변호사 소가 1억 원 이하인 사건이어서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 대리를 허가했으나 그 청구 취지 확장으로 소가가 1억 원을 초과한 경우 비록 변론 관할이 발생해서 단독 판사가 사건을 계속 담당하더라도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 대리는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소액 사건. 자, 소액 사건은 뭐죠?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이 소액 사건이에요. 소액 사건은 제1심에서 이것도 역시 1심에 한정돼요.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 자매 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 없이 이건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도 없어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법원의 허가 없이라고 하니까 그냥 다짜고짜 가면 되는 줄 알면 안 돼요. 그냥 다짜고짜 가면 안 돼. 자,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우리 부모님이셔. 아버지가 당사자예요. 근데 아버지는 잘 몰라. 그리고 나는 이제 법률 관계를 좀 잘 알아. 내가 한남대 법학부에서 공부를 잘해서 민사정법 점수도 좋고 내가 법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더 잘 알아. 우리 아버지보다. 그러면 내가 이제 법정에 출석을 하는데 교과서를 봤더니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대. 그러니까 그냥 갔어요. 그냥 가면 안 되지. 법정에서 판사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사자 본인인가요? 아닌데요. 제 아들 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물어볼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경우에는 사전에 소송 대리인 허가 신청서를 사전에 낼 필요는 없지만 그냥 가면 안 되죠.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가야지.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주민등록 등본을 가져가면 될 거고, 만약에 세대가 분리되었다든지 따로 사는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가야지. 내가 지금 부자관계라는 사실을 증명할 서면을 가져가야죠. 그래서 제가 당사자인 예를 들어 피고의 아들 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판사한테 가족관계 증명서나 이런 걸 제출하면 판사가 보고 직계 혈족이군. 그럼 하세요. 그래서 소송 절차가 계속 되겠죠. 그죠?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야. 내가 이런 친족 관계에 있다는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같이 가져가야 돼요. 비송 사건에 있어서는 소송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가 있어요. 다음에 135쪽 한번 보죠. 특허 신결 취소 사건 보면, 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면요.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 대리의 범위는 특허 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 소송에 한정된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특허법원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아닌 이 변리사가 소송 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 대리의 범위는 특허 심판하는 심결에 대해서는 어디에? 이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잖아요. 이때 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대리가 허용되고, 이른바 특허 침해 소송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든지 사용 중지, 금지를 구하는 소송, 이런 걸 갖다 특허 침해 소송이라고 하는데, 이 특허 침해 소송은 특허법원 전속관할이 아니에요. 이건 일반 민사사건이에요. 일반 민사법원에서 담당하는 사건이란 말이죠. 이런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변리사는 소송 대리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변리사 하시는 분들이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 대리권을 허가하라, 허락하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시위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요즘에도 하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소송 대리권은 변리사에게 허용되지 않아요. 자, 소송 대리권의 수요 한번 보죠. 자, 소송 대리권의 수요는 소송 대리권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 행위이며, 대리인이 되는 사람이 승낙을 요하지 않은 단독 행위다. 우리가 이 수권 행위하고 위임 계약은 구별해야 돼요. 수권 행위는 단독 행위야. 내가 대리권을 수요하는 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 행위고,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떤
내가 변호사한테 소송사건 처리를 맡겼잖아요. 그 소송사건 처리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위임계약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위임계약으로. 근데 대리권 수요행위야 내가 그냥 변호사님한테 소송 대리권을 수여한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면 대리권이 수여가 되는 거고, 물론 그런 사실을 갖다 서면으로 증명을 해야겠지만, 뭐 위임장 이런 걸로 해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 내에서 소송 사무를 처리할 권리 의무가 변호사에게 있느냐는 것은 그러면 대리권 수권행위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위임계약에서 정해지는 거죠. 의뢰인하고 변호사 사이에 위임계약. 그러니까 수권행위하고 위임계약은 대리권 수요행위와 위임계약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위임장에 보면요. 뭐 온갖 대리권을 다 준다고 돼 있어요. 그 안에. 위임장 보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인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우리 법률상 소송 대리인처럼 일체의 소송 행위를 대리할 수 있지만 단 예외가 있어요. 뭐냐? 특별 수권 사항. 일정한 사항은 당사자 본인으로부터 개별적인 수권을 받아야 돼. 이걸 특별 수권 사항이라 그래. 그런데 실무에서는요. 그 특별 수권 사항이라고 하는 게 위임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위임장에. 큰 부분. 위임장에 보면 무슨 하여튼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뭐 반소재기, 반소취하, 뭐 일체의 소송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고 돼 있어요. 위임장에.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강제집행까지 들어가 있어. 강제집행을 할 권한까지 그 대리 권한까지 다 수여를 해놨다고. 자, 그러면 위임장에는 일체의 소송행위, 나가 강제집행 행위까지 대리할 권한을 다 줬단 말이에요. 위임장에 다 있어. 그러면 그 상대방 변호사가 그러면 본안 판결이 나중에 확정되고 난 다음에 강제집행까지 할 의무를 갖나요? 아니에요. 안 가져요.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어느 범위 내에서 소송 사무를 처리할 건가는 별개라니까. 그 사람이 판결이 나중에 확정되고 난 다음에 강제 집행까지 처리할 의무가 있느냐는 거는 위임계약으로 정해지는 거죠. 위임계약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5종 소송대리권의 수요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면 소송대리권의 수요와 위임계약은 별개의 것이다. 당사자와 변호사 사이의 권리 의무는 대리권 수요 행위가 아니라 위임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위임계약에 의해서. 자,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권의 범위를 한번 볼까요? 잠깐만. 이거 좀 잠깐 쉬었다가 계속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